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환경 분야입니다.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만큼 환경 분야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이시자 산림 전문가인 박정기 대표, 그리고 경남 양서류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변영호 양산 천성초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요. 뭐를 설립하겠다 아니면 어디로 이전하겠다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환경 분야가 총선 이슈에서 조금 뒷전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스위스 녹색당 같은 경우는 2019년 총선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심대 일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원내 네 번째 정당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후변화나 아니면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같은 중요한 환경 이슈도 있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특별한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번 총선 자체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약들이 지역의 현안에 맞춰져서 개발된 것도 한몫하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입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선택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반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척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입 후보자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들을 위해서 현실적 이익을 선택했고 그래서 아마 미래 가치인 기본적인 환경 문제를 조금은 다루기를 꺼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중에 환경 문제를 당론으로 정한 당이 녹색당입니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를 보면요. 경남도의원에 후보를 냈지만 이것도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환경 전문가들이 정치에 입성하는 데서 다소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환경 분야 전문가나 당의 정치권 진입이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런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먼저 박정기 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환경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기가 힘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양대 거대 정당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력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도권의 정치는 지식과 부를 축적한 법조인이나 기업가 그밖에 전문가 그룹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을 통해서 진입하게 되는데 환경활동가는 그런 면에서 바탕이 아주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좋고 또 환경 전문가의 말에 귀는 기울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거대 정치권의 유력 정치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활동가 그룹 또는 그들이 만든 정당에 조직화되거나 직접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과 또 과학적인 근거 또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환경 관련 또를 슬로건을 내세우는 정당들의 조직과 그 역량이 열악한 현실도 좀 한계라고 봅니다. 네. 좀 씁쓸한데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같은 질문에 어떻다고 네, 생각하세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득표율이 0.84%였습니다. 기득권의 비가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왜 대중들이 선택을 받지 못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환경 정책들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들이 석탄과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들인데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새로운 녹색 에너지, 대한 에너지 정책을 요구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대중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개인의 삶과 긴밀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만드는 일들인데 네. 그런 일들이 정치고 정치인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환경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재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녹색당이 비로소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겠지만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하지만 뭔가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더 시민분들이 어려워하게 느끼시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이번 총선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 준비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으로는 이제 지난 5년을 어떻게 또 새롭게 이어가냐 이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다뤄줘야 하는 환경 관련 정책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 정치는 시류를 떠나서 존재를 할 수 없다고 하지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관련 공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환경성 감염병으로 보고 또 음압병동 확충 같은 그런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은 경제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살리기, 또 인구 유입 등 경제 관련 공약이 역시 더 큰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이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풀기만 하면 무조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걸 세우고 어느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해당 지역에 있는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기 참 좋은 공약,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개발을 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권자들이 그저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 이런 걸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또 규제 완화 측면에서 반기는 사람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난개발을 막는 또 도시는 도시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유지하는 순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개정되면 개인은 재산권 행사 제한의 속세를 이제 벗는 것이고요. 또 사업자는 개발 호재를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요. 그러나 그 세계적인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또 하루가 다르게 산업 구조가 바뀌는 이런 현실에서 과거 고도 성장처럼 황금말을 낳는 거위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또 그린벨트는 또 공익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또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현실법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꼭 필요하다면 저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구도심 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또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사실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농촌의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주식인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그린벨트 해제보다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환경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처럼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마 그 1971년도에 도입된 그 개발 지원 정책들은 도시 팽창과 난개발을 받는 순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최근에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재산권에 대한 행사권들을 갖다가 보완해주기 위해서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 넓이의 관련된 그린벨트 해제 권한들을 시도지사로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공약에서 그린벨트 완화와 개발에 관련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들을 꼭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 과정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발의 이익들이 주민에게 돌아가는가.
세 번째는 그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갖고 있는가.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점에 이런 정책들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린 뉴딜 정책처럼 녹색 산업들을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학생들과 이 양서류 보호 활동을 몇 해째 해오고 계시잖아요. 직접 느끼시는 바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 이 보호 활동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지역에 관련된 기본적인 생태 정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국가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태 자원을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보여야 되고 그런 네. 공간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들을 시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과 활동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없이 생태적 가치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생태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공약들도 이번에 쭉 살펴보셨을 텐데요. 환경 관련해서 조금 눈길이 간다 이런 정책들이 있었나요? 우리 이번 공약들은 대부분의 그랬지만 지금 공약들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개발, 건설, 유치. 하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양산에 출마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악취와 미세먼지를 관할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양산에 세우겠다는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양산은 소규모 공단들이 산재해 있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미세먼지나 악취에 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민원들을 정책으로 수립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취와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내용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국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정책적인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들을 확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권자들께서 이 부분 조금 더 유념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좋은 자연 환경이 참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 자원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너무 악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요. 관광 자원화를 하지만 이걸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이 환경 영향 평가의 공정성도 지속해서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의 계기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생태적으로 건강하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또 자연의 성숙도와 인간의 선호도는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최상의 보존이 최고의 이용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결국 그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은 그대로 생태 관광 자원이 되지요. 그런데 환경 보존의 보류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 의뢰로 개발업자의 통과 의뢰로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에서의 영향은 영어로는 임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이지요. 그러니까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은 충격은 낮고 효과는 높이는 게 관리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개발 주체나 환경 영향 평가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해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니까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세밀한 손질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북남 사태에서도 봤듯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정책과 필요성,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환경 영향 평가 공탁 제도라는 내용들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정책 협의회가 작년 국회에 있었고, 이 환경 영향 평가 공탁 제도는 개발업자가 관련 경비를 공탁을 걸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면 지금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관련 비용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개발업자 요구에 맞는 그런 분들 수용한 관련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의 객관성과 공공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의 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대저대교에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던 업체를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 기본적 수준이 너무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는 우리 환경영향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공탁 제도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국회가 열리면 이런 분야의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이 환경영향평가제 개발을 위한 뭔가 통과일에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자체 결과가 나오고 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찬성하지 못한 쪽. 네. 결국에는 환경영향평가가 공신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에 일치해야만 최소한의 그런 논의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이번 참에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꼭 네.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북잎에서도 저희가 당연하죠. 여실히 네.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정책 이슈들이 묻히기는 했지만요. 지난 2월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선포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문제가 총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 좀 더 늦기 전에 이걸 이야기를 공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크레타 툰베리의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나쁜 것은 기업가나 정치인이 하는 척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더 네. 나쁜 짓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아주 강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정치 시스템을 요구하면서 많은 요구들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석탄 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을 완전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2036년까지 56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후 환경 변화를 반대하는 지도자도 없고 그것을 반대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빠르게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내용들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툰베리의 말처럼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네.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각 당에서 이 변 선생님의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남의 총선에 임하는 각 당과 후보에게 환경 분야 정책 공약에 있어서 제언의 한 말씀 대표님께서도 해주실까요? 예, 또내 지역마다 환경 이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총론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코로나19뿐만 아니죠. 그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탈핵, 바다 오염과 어족 자원 감소, 그다음에 낙동강 녹조,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환경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 책임자로 나선 각 당 후보들은 오늘 개발이 내일 난개발이 되는 이런 공약을 말고 또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또 환경에는 진영 논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약은 남의 당 공약이라도 빌려서라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당처럼 좋은 환경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는 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남의 산과 강, 바다, 도시 생활 환경까지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핵심 가치임을 후보자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 선생님께서는요, 짧게 지금 보고 있는 후보 그리고 당에게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공약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몇 사람의 지역 이기주로 흐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많은 백성들이 배가 부를 때 훌륭한 정치고 훌륭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훌륭한 정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정치와 공약들이 환경 관련 정책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숲 해설가이자 산림 전문가 박정기 대표, 경남 양서류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변영우 양산 천성초 교감 선생님과 함께 각 당 총선 공약 분석 마지막 시간으로 환경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멈춘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의 대기가 개선됐다는 웃지만은 못할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바를 시사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환경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